안녕하세요. 1시간의 기적 근현대편이 돌아왔습니다. 시즌 1, 시즌 2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즌 1, 1시간의 기적 정근대편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우리 근현대편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흐름을 타기 위해서 선생님이 더욱더 쫀쫀한 개념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근현대편, 정근대편 나누는 1시간의 기적 시리즈는요. 선생님이 이전 강의에서 얘기를 했듯이 한국사의 미아, 한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두 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강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딱 2시간으로 우리나라의 2,500년이 넘는 역사의 흐름을 다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한국사가 어려운 이유는 분량 때문에 이 분량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시기별로 속성을 엮어서 정말 잘 내용들을 끌어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내용들의 연결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배웠던 내용들 쭉 한번 상기를 해볼게요. 한국사는 정근대와 근현대로 나눌 수 있는데 정근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 말기까지 흥선대원군의 등장 이전까지로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속성끼리 묶어서 시기를 구분해보면 선사고대 중세 근세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정근대 편을 잘 한번 보시고요. 선사시대에서는 어떻게 나눴었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눴었고 중요한 경제생활,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 살았는지, 어떤 도구를 썼는지 사회적인 모습들까지 다 살펴봤었어. 그 내용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도 흐름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고대에는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를 살펴봤고 삼국시대의 속성을 4가지 법칙에 비추어서 내용들을 살펴봤었어. 그 내용들 다 기억해야 되고 삼국시대를 통일신라가 통일하면서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북쪽에는 고구려의 유이민들이 세운 나라 어디였지? 맞아. 발해가 건립이 되는 남북국 시대가 열렸던 것이 고대의 모습이었어. 자, 이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면서 고려가 열리는데 고려의 핵심은 지배층이었지. 지배층의 변천 과정이 너무나 중요했고 이 지배층이 당연히 통일신라 말기에 등장했던 호족들, 지방 군진 세력, 행정권과 군사권, 사법권 다 장악했던 호족들이 지배층이었다가 이 호족들이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서 뭐가 됐지? 맞아, 문벌귀족이 됐어. 자, 문벌귀족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니까 그게 왕도 싫고 문벌귀족이 사는 개경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싫고 이러한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문벌귀족계에는 경고등이 반짝반짝 울렸었어. 어떤 사건이었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석양천도 운동. 자, 이런 경고등에도 불구하고 문벌귀족의 독점이 이어지게 되자 무신 정변으로 인해서 무신집권기로 넘어가. 자, 이 무신집권기에는 최강이자 최악의 상대였지.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몽골의 나라를 빼앗기진 않았지만 몽골의 간섭을 받는 원나라 간섭계로 들어서게 되고 이 원나라 간섭계에는 몽골어 잘하는 사람이 짱이었어. 그래서 원나라에 친하고 아부하는 세력인 친원파 문벌귀족이 권력을 장악했지. 자, 이 권문세족을 개혁하면서 호족들 중에서 일부 지방으로 내려갔던 향리의 자제들이 과거제와 성리학을 통해서 새롭게 진출한 글 읽는 선비들로 형성이 됐던 것이 신진사대부였어. 이 내용들 머릿속에 넣고 우리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혁명파, 급진파가 건국한 조선으로 갔었어.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에다가 관련된 사건들을 묶어서 봤는데 나라 초기 15세기에는 당연히 뭐를 해야 돼? 체제를 정비해야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야.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체제 정비기의 모든 왕은 끝은 성으로 끝난다고 했지. 이룰 성자. 체제 정비기를 살펴봤어. 자, 체제 정비기에 당연히 관여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세력은 고려말 신진사대부들 중에서도 혁명파였지. 자, 이 혁명파는 중앙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 공교육에 의해서 양성된 인재들이란 뜻에서 관학파라고도 불렸어. 자, 이 관학파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초기의 건강함을 잃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건강함을 잃으면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이 뭐냐면 이 관학파들 중에 일부는 체제 정비기에 일어난 쿠데타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체제 정비기의 대표적인 쿠데타는 세조. 영화 관상에서 이정재가 연기했던 세조의 수양대군 있지. 그 수양대군이 일으켰던 쿠데타 개유정난이 있는데 자, 이 관학파들 중에서 개유정난에 쿠데타에 참여하면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은 뭐 하겠어? 토지도 받고 노비도 받고 하면서
아주 대규모의 재벌, 권력자들이 된 거야. 이들은 이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탐욕스러운 돼지가 됐어. 그 돼지들, 공훈을 세운 사람들, 뭐라고 부르느냐? 훈구파라고 해. 이 훈구파가 이제는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을 했던 것이 성종 때야. 체제정비기의 마지막 왕이라고 했지. 15세기. 자, 혁명파가 아닌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그 윗대의 선배들이 다 숙청을 당하고, 정몽주 같은 경우에 그 다리 위에서 선주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 이 온건파의 제자들은 지방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사교육기관인 서원에서 후배들을 양성해냈어.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립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이들이 아이고 나는 관에서 공부받은 사람들이요 라고 한다면, 이들은 서원에서 공부한 사람들. 사학파라고 했고, 이 사학파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뭉게뭉게 자신들의 파를 형성했기 때문에 어떤 지방에 가면 사림들이 이 사학파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숲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사림파라고도 불러. 자, 성종 같은 경우에는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파를 지방으로 갔던 이들을 다시 중앙정계로 불러 올리게 되지.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경기처럼 두 사람은 맞지 않았고 대규모의 화가 발생하게 돼. 그게 바로 16세기 체제정비기의 끝이 성종이었기 때문에 체제정비기 끝날 무렵에 이때 등장했던 살인파 훈구파의 대결은 그 다음 세기로 넘어가게 되지. 바로 이 대결이 사화야. 그래서 16세기를 선생님은 사화 발생기로 가르쳐줬지. 성격을 구분하면은 역사는 외울 게 없어. 실제로 여기에 맞춰서 모든 내용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돌아가게 돼. 자, 사화 발생기에 사인파가 화를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승자는 살인파였어. 훈구파가 아닌. 왜냐? 살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모든 기반이 지방에 있었고 그중에서도 교육기관인 서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양성해냈기 때문에 왜 우리 막 게임할 때도 계속해서 일꾼들 막 뽑아내잖아. 똑같은 거야. 후학들이 계속해서 중앙정계로 올라오면서 복수열전이 벌어지게 됐고 결국의 승자는 살인파가 됐지. 더군다나 여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당시에 향촌의 규칙인 향촌 자치 규약 자체도 살인파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의 여론도 살인 쪽이었어. 살인파가 승리하게 되면서 이 살인들이 당을 이루어서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당을 이루어서 정치를 했잖아. 그게 붕당이었고 붕당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일제강점기의 영향이라 그랬지. 붕당 자체는 굉장히 선진적인 시스템인데 견제와 균형이 있을 때만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독재와 다를 바가 없었지. 그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서 카리스마 있게 이걸 바로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영조와 정조였고 그래서 17세기 붕당 정치기 이어서는 왕이 탕탕평평하게 붕당의 질서를 잡는 탕평 정치기가 시작이 됐지. 자, 이 탕평 정치기에 정조가 죽게 되면서 어린 왕이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왕의 외가 가문에서 모든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60년간의 시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도 정치기야. 19세기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시즌 1에서 살펴봤습니다. 시즌 2에서는요. 그 뒤를 이어가는 근현대편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과 가까운 시기를 근현대라고 얘기하지. 자,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 근대를 어떤 역사 용어, 영어 용어로 부르는 줄 알아? 모던이라 그래. 모던하면 현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모던이 근대냐라고 한다면 역사 속에서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가까운 시간부터를 근대라고 보기 때문에 모던을 근대로 표현해. 자, 근현대도 시대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근현대에서 총 3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는 선생님은 흥선대원군의 등장을 기점으로 한다고 했지. 흥선대원군이 등장한 1863년부터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주권을 뺏게 되는 1910년까지가 우리가 어떻게든 뭔가 잘 해보려고 했던 개화기야. 우리도 근대화를 추구했던 개화를 통해서 나라를 바꿔보려고 했던 개화기가 이어지지만 굉장히 안타깝게도 1910년에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의 나라를 뺏기지. 그래서 몇 년도쯤에 얘들아 광복하는지 알지? 1945년에 광복하기까지를 일제강점기, 이게 두 번째 파트. 마지막 현재까지의 시간을 현대사 파트로 해방 이후의 현대사로 살펴보면 돼. 첫 번째 파트 개화기부터 들어갈게. 선생님이
랩을 좋아하거든. 이것만 듣는 친구들 잘 모르겠지만 랩을 좋아하고 특히 쇼미더머니를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서 시즌2가 정말 재밌었어. 시즌2에서 우승자가 바비였는데 바비가 어떤 한 무대를 기점으로 해서 인기 엄청 많아졌거든. 그 무대가 연결고리였거든. 그 연결고리 노래의 가사 자체가 너와 나의 연결고리인데 선생님 생각하기에 역사 자체가 연결고리가 너무 중요한 학문이기도 하고 특히나 근현대사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잡지 못해. 학생들 중에서는 특히나 다른 것도 그런데 근현대 파트를 특히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게 왜일까를 생각을 해봐. 근현대 파트는 정말 시계의 태엽과 같은 공간이야. 시간적인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135년, 2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배우는 거잖아. 그 전에 정근대는 우리가 2000년의 시간을 띄엄띄엄 배웠잖아. 여기는 정말 짧은 시간을 밀도 있게 배우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 한 사건은 그 다음 사건의 원인이 돼. 그렇게 해서 원인과 결과가 시계태엽처럼 묶이게 되겠지. 이렇게. 그런데 이 결과가 됐던 사건은 다시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이 되고 그 결과가 됐던 사건은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원인과 결과로 엮이게 돼서 시계태엽이 맞물리듯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빠지게 되면은 내용을 이해를 못하게 돼. 반면에 연결고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외울 게 단 하나도 없는 파트가 근현대사야. 선생님은 요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했고 우리나라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 개화기와 현대사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게 될 거야. 자, 개화기의 연결고리 첫 번째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 개화기를 바라보는 성격을 규정해 줄 수 있는 역사학자가 남긴 글이 있어.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도전과 응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야. 우리 인생에 닥친 시련들, 국가로 치면 외부로부터의 침입, 도전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질 수 있지. 도전이 대외적인 침입이라면 응전은 이거에 대한 대응, 개혁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선생님한테 최대의 도전이 뭐였냐면 선생님 인생에 시련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굉장히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생님이 멀쩡히 다니던 금융회사를 2년 정도 다니다가 2년 차 되던 해에 사표를 쓰고 백수가 됐던 일이었어. 백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교사가 되기 위한 백수, 가르치기 위한 백수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 시험 준비를 하는데 도전은 이게 아니야. 임고 준비를 하는데 이때 닥친 시련,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라고 볼 수 있는 시련이 뭐였냐면 임고 준비를 1년 동안 했는데 그게 발표된 TO에서 역사 교사가 0명이었어. 서울, 인천 지역. 그러니까 나는 1년 동안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준비했는데 안 뽑는데 이게 나한테 엄청난 시련이었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선생님의 응전은 다른 도전이었어. 공립학교의 시험을 보는 임용고시가 어렵다면 사립학교를 준비해보자라고 해서 사립학교의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안 고친 것이 없이 준비를 하다가 그해 인천공항공사에서 만든 학교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에 시험을 치게 되면서 공채 1기로 들어갔지. 개교 멤버로. 어떤 한 사람이 주어지는 시련에 따라서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기 수험생활은 도전일 거야. 시련이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느냐가 응전이 될 거야. 잘 새겨듣고 보시길 바래요. 자, 도전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응전은 요 네모 박스를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근현대사에서 개화기에서 처음으로 불어닥친 시련, 도전은 모양이 다르게 생긴 서양의 배들이었어. 이항선이 자꾸만 출몰을 해서 우리한테 자꾸 상업을 하자고 하는 거야. 이 시기 통상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응했던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지. 흥선대원군은 응하긴 응했는데 오픈, 여는 게 아니라 닫았잖아. 쇄국의 아이콘이지. 쇄국 정치. 자,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 1863년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왕은 아니야. 왕이 아니라 대원군. 왕의 아버지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당시의 아들이 고종이었고 고종이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대신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어.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영구적으로 정치를 할 수가 없고 고종이 이미 20살이 넘긴 이후였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고종에게 친정, 정치를 넘겨주고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하게 돼. 이때 또 한 번의 도전이 시련이 불어닥치게 되는데 서양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였던 일본이 배를 하나 끌고 와서 대포로 쏴대면서 통상을 조약을 맺자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게 바로 운요호 사건이었어. 배 이름이 운요호였고 강화도에 침입해서 난리를 부렸지. 자, 일본의 이 도발에 대해서 고종은 어떻게 응했냐면 아버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조약이 체결이 돼. 그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조약, 강화도 조약이야. 강화도는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1876년이었어. 그런데 강화도 조약은 정말 맹인이 조약을 맺었나 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지. 불평등 조약이기도 한데 그게 일반민들의 삶을 파탄시킬 정도의 불평등 조약이었어. 만학생들이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불평등 조약 내용 뭐였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하는 얘기가 치해법권이야. 뭐 이제 치해법권, 그 다른 일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일본인 관원이 이제 처벌을 하는, 재판을 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거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어떤 법이 바뀌었을 때 실제 살갗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잖아. 마찬가지로 강화도 조약에서 민생을 파탄시킨 것은 미국 유출이었어. 쌀을 일본으로 유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 내용이었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쌀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돼.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내부의 쌀값은 비싸지게 되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겠지.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뿌리는 떡밥이야. 이 떡밥이 언제 풀릴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 나면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도 봤지만 어떤 조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나라에 평화사절단을 보내. 이때도 일본의 조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을 옛날에 보낸 거 있잖아. 통신사의 이름을 따서 수신사라고 했어. 수신사. 자, 이 사절단이 몇 차에 걸쳐서 파견이 되는데 이 이름은 지금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2차 수신사로 파견됐던 사람 중에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책을 하나 들고 온 거야. 그 책이 바로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었지. 자, 수신사가 가지고 온 책이 바로 조선책략이었는데 이 책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당시의 지배층의 귀를 솔깃하게 할 만한 책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선정적이었지. 조선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비기에 대해서 쓴 책이라는 거야. 청나라의 외교관이 썼다는데 요즘도 그런 책 되게 많이 나오잖아. 막 10대들이 뭐 10대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이런 것도 있고 선생님이 선물 받았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남학생 반에서 남학생들이 선생님 놀리는 걸 엄청 좋아했어. 선생님이 30살이 되던 해에 계란 한 판을 선물로 주고 같이 줬던 책이 뭐 30살 여자가 성장하는 방법하고서 뭐 30살 여자가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인가 이상한 책을 줬어. 비슷한 개념인 거지.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책, 조선책략이었는데 이 책에 써진 내용이 뭐였냐면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한 나라가 너무 강해서 다 긴장을 하고 있었어. 이 나라가 어디였냐면 최강의 발틱 함대를 가지고 있다는 러시아야. 자, 이 러시아는 추운 나라잖아. 그러니까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남하하고 있었다고. 조선책략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하하는 러시아가 조선을 노리게 될 건데 그러면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러시아는 너무 세다. 그래서 조선이 러시아에 대항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선이 미국과 일본과 청나라랑 손을 잡아야 된대. 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었지. 왜? 청나라는 원래 형님 동생하는 사이였고 일본과도 계속해서 조약을 이미 맺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 눈 색깔도 머리 색깔도 다른 미국이었지. 일본이나 청나라 같이 전통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라들이랑 조약을 맺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외계인처럼 보였던 서양인과의 조약은 꺼려지던 상황에서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의 큰 도전이 됐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돼. 미국과의 조약이 체결돼. 연결고리 잘 가지고 오고 있지.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거는 전반적인 국가의
방향이 완전히 나라를 열어서 근대화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했고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개화 정책이 실시가 돼. 자, 개화 정책으로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군대지. 나라의 군대가 튼튼하고 신식 군대가 있어야지 어쨌건 이 나라가 유지는 될 거 아니야. 가장 시급하게 했던 개혁이 신식 군대 창설이었고, 자, 신식 군대로 만들었던 것이 윤관의 별무반 아니야. 별기군. 별자가 들어가면 특별한 군대란 뜻이야. 별기군이었고, 이 신식 군대 별기군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생겼겠지. 신식 군대가 생기면 당연히 구식 군대는 차별 대우 받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신입생부터는 엄청 좋아진 거야. 학교에 뭐 이런 시설도 좋아지고 신입생은 유니폼도 다르고 교복도 다르고 엄청나게 많은 특혜를 주게 된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지.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터져나왔던 불만이 바로 연결고리, 개화정책의 신식, 별기군 이어서 이모군란이 발생한 거야. 군인들의 난이란 뜻이고 이모년에 발생한 군인들의 난이지. 이렇게 연결하면 돼. 자, 이 이모군란을 나라에서 진압할 여력이, 병력이 안 되니까 외세에 청나라에 SOS를 쳐. 그래서 이 이모군란을 진압한 나라는 청나라야. 당연히 세상에 공짜는 없지. 청나라의 내정 간섭으로 인해서 청나라의 엄청난 권한이 커지게 되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게 돼. 이거 매우 중요해. 많은 학생들에게 개화파를 물어보면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개화파에서 중요한 내용은 온건인지 급진인지가 아니야. 항상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 역사는 왜 온건이랑 급진인데? 라고 질문을 할 때 발전을 하고 이해가 가고 암기가 되는 학문이야. 생각해 봅시다.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있었어. 당연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도 있지만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청나라를 몰아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는 거야. 그래서 개화파 중에서도 이때 분화가 돼. 너무 중요해 얘들아. 개화파가 처음부터 분화가 된 게 아니야. 개화파 중에서 청나라의 간섭은 당연한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생각했던 쪽이 청나라와 친한 친청파고, 야 말도 안 되지. 청나라 몰아내야 돼. 이 내정 간섭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쪽이 반청파야. 자, 친청파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의 개혁 모델을 따랐기 때문에 청나라의 개혁 모델은 중국계 짱이고 서양 것은 정말 단순한 기술만 받아들이자고 하는 굉장히 낮은 단계의 개혁이었어. 여러분들은 이거를 온건하다라고 표현해서 온건개화파라고 얘기하지. 반면에 반청파는 청나라가 아닌 나라를 모델로 삼아야 될 거 아니야. 아시아 중에서 청나라가 아니면서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으니까 일본을 모델로 해서 개혁을 구상한 쪽이 급진개화파야. 왜 급진이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겉모습도 바꾸려고 했어. 속마음뿐만 아니라 중국처럼 중국의 짱이 아니고 모든 아시아적인 것을 버리고 서구화를 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진적인 모두 다 바꾸는 개혁을 추구한 것을 급진개화파라고 한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모든 것들, 모든 불만은 기득권층이 나오니 아니면 못 가진 층에서 나오니? 못 가진 층이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중에서 지금 이 상황이 못마땅한 사람은 급진개화파야. 기득권이 아닌 것도 급진개화파야. 아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있는데 친청파가 당연히 권력을 잡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못마땅했던 급진개화파가 개혁을 일으킨 것이 바로 갑신정변이야. 갑신정변은 급진개화파의 초엘리트들이 일으켰던 정변이었지. 자, 연결고리 다시 한번 이어보자. 이항선이 들어왔어. 이거에 대한 응전으로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치. 흥선대원군이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면서 다시 한 번의 도전. 일본의 운요호. 이 운요호 들어오게 되면서 고종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응했고 강화도 조약 체결되면서 사절단으로 수신사가 파견되지. 그 수신사가 가지고 온 책이 조선책략. 근데 조선책략의 내용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과 미국과 일본과 청이 손잡을 해. 그래서 결국에 일본과 청과는 이미 관계를 맺고 있으니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 것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것은 전면적 개화 정책을 의미했고 이 개화 정책에서 제일 처음 추진된 것이 신식군대 별기군이었지. 이 별기군이 만들어지면서 차별대우를 받았던 구식군인이 이모군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모군란에서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못마땅한 쪽이 급진개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용인하는 쪽이 온건개화.
불만이 있는 쪽은 급진계합파. 그래서 급진계합파가 3.1천하라고 일컬어지는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까지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에서 한 3강 정도로 들었던 내용을 다 들은 거야. 자, 갑신정변도 청나라가 진압하게 돼.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청나라랑 일본이 계속해서 견제, 서로 간에 다툼이 있게 되고 우리나라는 너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 휘둘리는 거 아니야? 걱정되는 마음에 서서히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비밀적으로 교섭하게 돼.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러시아의 라이벌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가 있었지. 그 나라가 바로 영국이야. 영국은 러시아랑 조선이 가까워지는 걸 보고 저걸 막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섬 하나를 점거해버려. 그 섬이 바로 거문도지. 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너무 많은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 거야.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아봤었어. 이때가 거의 유일무이하지. 청나라랑 영국이 우리나라를 서로 노리고 있고 러시아와 영국이 서로 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획기적인 안이 나오게 돼. 우리나라가 어떤 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들자. 이게 중립화론이야. 스위스처럼 유럽의 스위스처럼 어느 나라도 점거하지 못하게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다른 나라들도 이걸 인정해야 되고 그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중립화론은 사그러들게 돼.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동안에 선생님이 떡밥을 회수할 때가 됐어. 아까 뿌린 떡밥이 뭐였지? 강화도 조약으로 미국이 유출될 수 있어서 민생이 파탄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떡밥. 곡식이, 곡물이 너무 많이 유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먹을 곡물이 부족해지고 부족한 것의 가치는 어떻게 되더라? 다이아몬드처럼 희소성이 있는 것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지. 곡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일본으로 곡식이 유출되는 걸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발표된 것이 이 미국 유출로 인해서 89년에 방공령이야. 자, 방자가 무슨 방자니 얘들아? 특산물을 막는 걸 방납이라 그래. 납부하는 걸 막을 방자라고 써서 방공령은 곡식 유출을 막는 선언문이야. 이걸 포고문을 각 지방마다 내려. 방공령은 결국에 실패하거든. 근데 이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야. 방공령이 널리 이제 전국적으로 방공령이 선포될 정도였다면 당시의 민생은 걷잡을 수 없이 파탄이 됐다는 거고 농민들의 삶이 파탄이 됐다면 이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뭐였을까 생각해봐. 사람들은 힘들 때 어떻게 하게 되지? 종교에 기대게 되잖아. 맨날 막 하나님 이번 위기만 넘기게 해주세요. 맨날 이러잖아. 그치? 교회도 가고 절도 다니는데 이 시기에도 농민들의 삶이 파탄이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는 종교가 있어. 바로 동학이지. 동학이 확산되면서 동학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 민생 파탄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바로 이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동학농민운동에서 동학군이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어? 라고 생각했던 정부군이 너무 방심을 했고 동학군이 심지어 어디까지 점령하게 되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주 이씨의 나라거든. 그 전주 이씨의 본관인, 본 고향인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또 한 번 몹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돼. 외세를 끌어들이게 돼. 자,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다른 나라도 1+1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어. 청나라랑 일본이 공동으로 우리나라에 파병하게 된 거지. 너무나 당황한 정부 그리고 농민군도 너무 당황하게 되면서 서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잖아. 농민군이 원한 것도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줬으면 했던 거고 조선에서 조선 정부가 청나라를 끌어들인 것도 동학군을 막 살벌하게 토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정부군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는데 청일의 파병으로 당황한 두 군대 사이에 우리나라의 두 군대는 화의를 맺게 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겠지. 일본군한테 좀 돌아갈래 이제 우리 다 이제 정리됐어 돌아가죠 라고 얘기를 했어. 일본 군대 싫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점령하고 일본은 이를 갈고 들어왔거든. 여기에 절대 그럴 생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생각으로 왔단 말이야.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은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고 청일전쟁.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강제적으로 개혁을 일으키게 돼. 그게 갑오개혁이야. 일본의 간섭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개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개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도해 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응전이기도 해. 자, 청일전쟁의 결과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일본이 승리하지. 자, 모두 예상을 뒤집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뺏어간 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요동반도. 둘째, 조선에 대한 지배권. 근데 문제가 생겼어. 랴오둥반도, 요동반도는 일본만 노리고 있었던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다 노리고 있었던 아주 황금 땅이야. 명동, 강남 이런 곳이란 말이야. 특히나 요동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어떤 나라? 맞아. 러시아가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눈앞에서 일본 따위가 이걸 가져가는 걸 용인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친한 나라를 불러오지. 야, 좀 모여봐. 라고 해서 일본에 간섭을 넣어. 압박을 넣어. 어떻게 할까?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다시 돌려주라고 해. 왜? 어느 나라도 이거를 점유하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삼국 간섭이라고 해. 러시아, 프랑스, 독일. 자, 이거에 대해서 일본은 당연히 주기 싫지.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땅인데. 하지만 당시 최강대국 삼국이 간섭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를 돌려주게 돼. 이걸 본 고종과 명성황의 눈이 뒤집어졌겠지. 왜? 1차적으로는 청일전쟁 때 한번 뒤집어졌을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항상 큰형님이라고 모셨던 청나라가 일본 따위에게 무릎을 꿇는 걸 봤어. 이제 일본이 대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 근데 그 일본이 다시 삼국 간섭에 의해서 무릎을 꿇는 걸 보면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생각을 해. 아, 러시아다. 우리가 러시아에 접근하는 칠러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가 이 세력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야. 자, 칠러 정책을 펼치니까 똥줄이 타 들어가는 나라가 있지. 일본. 일본은 청일 전쟁을 통해서 요동반도랑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겨우 얻었잖아. 근데 이 요동에 대한 지배권을 잃었어. 삼국 간섭으로. 이제 조선에 대한 지배권만 남았는데 조선마저도 러시아에 접근을 해. 그래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야. 칠러 정책을 주도한 고종과 명성황후 중에 좀 더 만만하고, 고종을 죽이면 문제가 클 거 아니야. 좀 더 만만한 명성황후를 시해한 거지. 이게 을미사변이야. 자,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강제적으로 일제가 침입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개혁도 일으키게 돼. 여기서 단발령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 이런 개혁안의 발표로 인해서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겠지. 의병항쟁이 일어나게 돼.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무렵, 엄청나게 덜덜덜 떨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 바로 자신의 부인이 죽는 것을 경험한 고종이었지. 고종은 사회 혼란기를 틈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게 돼. 이 사건을 뭐라고 할까? 러시아 공사관, 아관으로 처소를 옮긴다, 파천한다 라고 표현하지. 아관 파천이 있게 돼. 1896년이 지금 올해 2016년과 같은 병신년이야. 그래서 병신년의 남자라고 고종을 부르는데,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자주성은 떨어지게 되겠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큰일이 있어서 미국의 대사관으로 도망쳤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안 나온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살아? 똑같은 이치였어. 러시아 공사관에 처소를 옮기면서 러시아는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이권을 뜯어갔겠지. 서구 열강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침탈해 갔어. 이거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고종 돌아와요 라고 외쳤던 협회가 바로 독립협회였고, 독립협회가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게 되면서 고종이 돌아와서 선포한 나라가 대한제국이야. 이때부터는 조선이 아니야. 황제의 나라를 선포한 거지. 근데 이 부분이 선생님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제일 안심해. 이 시기가 어떤 세기였니 얘들아? 20세기가 가까워지는 세기에 다른 나라들은 모두 다 시민들의 세상이 됐어. 왕정이 무너지고 시민들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신문제가 무너지는 시기에 시대를 역행하는 거잖아. 지금 뭐해? 지금 황제가 되면 뭐 할 건데? 황제 시절 선포하고 뭐 할 건데 혼자? 제국을 선포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력한 간섭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일제 침략에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어. 한쪽으로는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인데, 한쪽으로는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사람들의 교육이나 산업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하자라고 하는 애국계몽 운동이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무력만이 살 길이다. 이들을 무력으로 몰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한 의병항쟁이 있었어. 결국에 두 개 다 모두 실패하게 되면서 1910년 일제에 완전히 주권을 뺏기게 돼. 이거를 경술국치라고 하지. 경술련에 있었던 국가의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뜻하는 거야. 이렇게 개화기가
끝나게 되고 우리는 일제강점기로 들어가 보자. 일제강점기는 총 3파트로 나뉘어지고 굉장히 공부하기가 편한 게 10년대별로 통치 방식이 바뀌어. 1910년부터 19년, 1910년대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는 여기에서 일본의 통치 방식을 볼 거고 국내와 국외의 독립운동을 살펴보고 같이 요 흐름들 한번 볼 거야. 일제는 초창기에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무단 통치를 했어. 무단의 어감이 어때 얘들아?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유가 없을 것 같지? 말 그대로야. 무단 통치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2명 이상 모여서도 안 되고 모임을 결성해서도 안 되고 언론 활동을 해서도 안 됐어. 2명 이상 모일 수도 없는데 국내에서 무슨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겠어. 그래서 이 시기의 독립운동은 모두 비밀결사야.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비밀결사. 나라 바깥에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일본을 찢어 죽이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돼. 왜? 군대도 없고 국내에서는 비밀결사로 미미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외에서는 뭔가 군대도 있고 군대를 양성해낼 학교도 있고 자금도 있어야 되잖아. 그런 독립운동을 해 나가기 위한 터전, 기지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이 1910년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속이 후련한 전투를 통해서 일본을 막 몰아냈다 이런 것은 1910년대에는 나오지 않아. 독립운동을 차근차근 건설하는, 준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 그러다 1919년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게 돼. 왜? 이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였거든. 이때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선언문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 민족 자결주의는 해당 민족은 자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우리 민족한테 울림이 있었던 거야. 왜? 우리 민족은 너무 우리 운명을 독립으로 결정하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표방해 주기 위해서, 나타내 주기 위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될 거 아니야. 스스로의 운명을 우리는 독립으로 결정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1운동으로 인해서 일제가 그동안 세계에 해오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일본 항상 얘기했거든. 조선인은 너무나 열등해서 우리의 지배를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만족스러워한다라고 얘기했고 다른 나라도 일본이 되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 민족의 전국적으로 심지어 해외까지 뻗어나간 3.1운동을 보게 되면서 국제적으로도 비난 여론이 있게 되겠지. 일본 너 잘한다며.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꾸게 돼. 야, 총이랑 칼로 통치하니까 안 되는구나. 문화 통치로 어감만 부드럽게. 하지만 이거를 다른 말로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하지. 7.18을 양성해내서 우리 민족을 분열하기 위한 통치 시기였어. 어쨌건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예전에는 안 됐던 것들 있잖아. 우리 민족끼리 모인다던가 집회를 결성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면서 이때는 좀 더 국내 활동이 어떻게 될까? 다양해지겠지. 독립에 대한 생각은 같지만 서로가 추구하는 방법성,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속이 후련한 복수열전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야. 1920년대부터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서 양성이 됐던 군대들에 의한 무장독립 투쟁도 이어지고 3.1운동의 교훈도 있었어. 3.1운동이 조직적이었고 전국적이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 왜일까? 이걸 이끌어 나갈 지도부가 존재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때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바깥에는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통해 배출된 군대들이 무장 독립투쟁을 언제까지? 광복까지 전개해 나가게 돼. 자, 그러다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또 1929년에 있었어. 1929년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대공황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황 상태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 아노미. 그 공황 상태에 빠졌어. 왜? 경제가 너무 어려웠거든. 왜 어려웠냐면 아주 간단해. 물건값이 똥값이 되는데 물건값이 똥값이 된 이유는 물가가 떨어지려면 물건이 많아진 거잖아. 많은 것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막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물건을 많이 찍어냈는데 그걸 소비할 사람보다 많이 찍어낸 거야. 소비보다 생산량이 초과하게 되면서 경제 대공황이 왔어. 일본같이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전쟁을 일으켜. 왜? 여러분 생각해봐. 전쟁을 참여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 경제적인 목적도 상당히 큰 거지.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당시에 일본이 노렸던 것은 우리나라를 기본 터전으로 해서 중국으로 가는 거야. 중국에 대한 침략으로 만주사변이 31년에 있고 본격적 전쟁이 중일전쟁으로 37년부터 시작이 돼서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히틀러랑 무솔리니랑 손을 잡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돼. 당시에 실제 기록에 뭐가 있냐면 조선총독부에서 회의한 게 있어. 우리가 중일전쟁 2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조선을 잘 써먹어야 한다. 그렇겠지. 일본의 한정된 자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쓰고 우리나라 여자들을 끌고 가고 우리나라의 물자들이 약탈하는 걸 거 아니야. 이때 가장 큰 관건이 군인으로 끌고 가는 거였는데 생각을 해봐. 우리를 나라 사람들을 만약에 끌고 왔어. 그럼 일본군을 쏘겠어? 상대편을 쏘겠어? 일본군을 쏘겠지. 실제 독립군 지령서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독립군 쏘고서 무기 챙겨서 이 우리나라 독립군 부지로 돌아오기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일본은 이때부터 철저하게 뭘 하느냐?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 돼. 말살. 어떤 거냐? 조선인이, 한국인이 조선인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를 없애야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동원할 수 있잖아. 완전한 일본인으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역사를 없애. 우리의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름도 바꾸게 하고 모두가 처음부터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개소리를 하고 우리의 역사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금지하고 왜곡시켜버려. 이 민족말살 통치에 대항해서 국내적으로는 우리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민족문화 수호운동으로 나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29년부터 45년까지는 임시정부와 무장독립투쟁이 좀 더 활발해지게 돼. 그 결과 우리 민족의 많은 염원과 노력들 그 결실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광복을 이루게 되지. 해방이라고도 표현을 해. 해방 이후에 현대사를 한번 살펴볼게. 현대사는 크게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려고 그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현대사에서 지향하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1945년부터 현재까지 쭉 발전한 것이 있어. 바로 나만에 대해서만 하는 거야. 자본주의지. 우린 지금 자본주의의 첨단에 살고 있고 불평등한 경제적 상황이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다르다는 것을 용인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잖아. 계속해서 억압을 받다가 이제 최근에야 안정되기 시작한 것도 있지. 민주주의야.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했어.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독재를 경험하기도 했지.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미미한 것이 바로 통일이야. 현대사의 지향점, 자본주의, 민주주의, 통일 세 가지 카테고리에 맞춰서 왕들 중심으로 현대사를, 왕이 아니지, 대통령 중심으로 현대사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 자, 살펴보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보자. 우리의 통일 정책이 크게 흔들렸을 때가 6.25야. 6.25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남북한이 분단이 된 것이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남북한 분단이 고착화되고 상대방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워했어. 그러다가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69년에 미국 대통령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냉전을 이제 끝내고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다음부터 우리와 북한의 관계도 이때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해. 자, 세 가지 포인트로 살펴볼게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통일. 첫 번째 대통령,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야. 이승만은 장기 독재 체제, 장기 집권을 하면서 헌법을 여러 차례 바뀌게 되는 헌법 유린의 역사도 쓰게 됐지. 자, 장기 집권을 했고 자본주의의 발전은 거의 없었어. 이때는 6.25 전쟁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밀가루, 사탕, 설탕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걸 재가공해서 파는 것으로 살았어. 원조 경제에 의존했고 통일은 놀라지 마 얘들아. 이때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라고 하면 사형받았던 시대야. 실제로 평화 통일을 주장한 사람이 빨갱이로 몰려서 사형을 받았어. 조봉암 사건이 그 사건이고 이승만 때는 북진 통일, 우리가 북한을 밀고 들어가서 군사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생각했지. 자,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게 되는데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3월 15일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4.19 혁명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자, 4.19 혁명에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나서다가 마지막에는 사회의 최고의 기득권층이었던 여기 핵심 키워드는 이거야. 교수단. 대학 교수단까지
이승만의 하야, 퇴진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승만이 하야하고 윤보선이 다음 대통령으로 등장하게 돼. 당시에 왜 우리가 억눌려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막 터져 나오게 되잖아.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독재로 인해서 사람들의 입이 닫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윤보선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때부터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게 돼. 당시에 윤보선 정부, 장면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려면 언제까지 미국한테 원조를 받을 수는 없잖아. 우리나라 스스로 발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돼. 경제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경제개발 계획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박정희 아니야. 계획은 이때 수립이 돼. 당시에 민주화 요구 중에서 북한과 빨리 통일을 하자. 그래서 학생들끼리 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급진적인 통일 요구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은 통일 정책으로 먼저 먹고 살만해진 다음에 통일하겠다. 선경제 후통일을 내세우게 돼. 그런데 이런 민주화의 요구 그리고 뭐 급격한 통일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졌던 이렇게 국가가 혼란스럽다 보면은 정말 북한한테 우리가 밀려서 통일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특히나 군대 쪽의 사람들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5.16 군사정변이야. 자,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등장했던 군인 정치가가 바로 박정희지. 자,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독재를 했지. 장기 독재. 가장 장기적으로 집권했던 대통령이고 헌법을 바꾸면서 그냥 영구적으로 왕처럼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에서는 1차에서 4차 경제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를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던 사람이기도 해. 1차부터 2차는 수출 중심으로 가발 같은 거 있잖아. 만들어서 팔기 쉬운 거. 이런 거 중심으로 하고 3, 4차는 중화학공업. 아주 대규모의 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킨 인물이야. 실은 독재에 대한 불만을 경제에서의 성장으로 눌렀던 사람이기도 하지. 당시의 통일은 처음에는 무슨 통일이야. 북진 통일, 반공, 공산당은 싫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다가 요 시기에 딱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아까 얘기했던 미국이 사회주의와의 화해를 선포한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돼. 그래서 우리나라랑 북한도 새롭게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처음에는 북진 통일이었다가 나중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돼. 자, 박정희 정부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 장기 집권에 대해서 11.6 사태로 무너지게 되는데 10월 26일 날 박정희의 오른팔이었던 김재규가 쏜 총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고 이제 곧 민주화가 이루어지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았어. 곧이어서 왜 애들 앞에서는 뭘 하지 말라 그러잖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걸 봤어. 비슷한 거 있었지. 무신정변에서 문벌보다 아래에 있었던 무신들이 무신 정변을 일으켜서 문벌 귀족을 때려 죽이고 정권을 잡았잖아. 그 이후에 무슨 상황이었어? 하극상이었어. 고1이 고2한테 발로 차고 물 떠오라고 하는 시대. 똑같은 걸 본 거지.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걸 봤기 때문에 새로운 군부가 등장해서 또 한 번 쿠데타를 일으켜. 이게 12.12 사태야. 이때 등장한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지. 신군부의 인물들. 자, 12.12 사태로 인해서 신군부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특히나 5월 18일에 광주의 시민들이 민주화 항쟁을, 민주화 운동을 거세게 벌이게 되는데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는 이것을 무차별 학살에 가까운 것으로 진압을 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돼. 그 사람이 바로 전두환이지. 자, 전두환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발전이 없었지. 독재 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다 뽑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선제를 통해서 뽑았어. 간접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인단, 자기를 뽑고 위한 선거인단을 자기가 다 이제 꾸려놓고 그 선거인단이 대신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계속 집권할 수 있겠지. 자, 요 간선제. 자, 자본주의는 굉장히 발전했어.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좋았어. 삼저 호황이라고 해서 금리도 낮고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두는 게 아니라 이자가 얼마 안 붙으니까 돈을 빼서 투자를 할 거 아니야.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지. 저유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값이 약한 거야. 저유가, 저달러. 그래서 수출하기가 용이했겠지. 삼저호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됐고 통일 방안은 별다른 게 없어. 쏘쏘. 그냥 지나가면 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장기 집권에 반대했을 거고 간선제가 아닌 직접
손으로 뽑는 직선제를 요구했어. 직선제. 역사를 배우면 투표 날에 투표 안 하고 놀러 가는, 선거 날에 투표 안 하고 놀러 가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워질 거야. 자, 직선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피로 이루어졌어. 피로. 직선제를 이제 요구를 하고 이뤄낸 개혁이 바로 이뤄낸 민주항쟁이 6월항쟁이지. 이 6월항쟁에서는 4.19 혁명에서의 마지노선 키워드가 대학 교수단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넥타이 부대. 요것만 알아도 문제가 풀려. 즉 회사원들. 실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 몸이 약하고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질병 있는 사람? 아니야. 선생님 생각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자기가 지킬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집의 아버지 어머니들. 먹여 살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내가 보호해줘야 될 누군가가 있는 사람들은 섣불리 움직이기가 힘들잖아. 회사원들,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셀러리맨으로 살면서 아버지가 잘못되면 자식들은 어떻게 자라. 그러니까 이런 민주항쟁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참여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까지도 거리로 나왔다는 거지. 이게 마지노선이야, 6월항쟁에. 넥타이 부대의 등장, 그러면서 6월항쟁으로 전두환이 물러나게 되고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게 돼. 그래서 후보로 나온 사람이 집권당을 얘들아 여당이라고 하거든. 전두환의 그 다음 후계자로 지목이 돼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노태우야. 선생님 인생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어, 노태우. 자, 노태우 이외에 야당 쪽에서는 김영삼.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인물들이지. 김대중. 김종필이 있었는데 김종필은 나중에 등장해. 지금은 괄호치고 봐. 이때 문제가 김영삼과 김대중이 후보가 단일화가 안 돼. 그러니까 표가 갈리겠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으로 나뉘어서 이 야권의 후보가 단일화가 되었으면 여기가 승리할 수도 있었는데 단일화가 안 돼서 허무하게 전두환의 후임이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게 집권당인 여당은 오히려 작고 야당은 비대했겠지. 여소야대였어. 자,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그냥 미미했고 이후부터는 통일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에 당시에 노태우 정권에서 추진했던 외교 정책이 북방 외교였어. 사회주의 정권과의 이런 선진 외교를 통해서 국교도 회복하는 것들을 했지. 자, 이 노태우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여소야대 정국이었으니까 노태우가 머리를 쓴 거야.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한테 당을 합치자고 제안을 해. 여당, 야당 구분이 없어지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김대중만 반대를 하고 김영삼과 김종필이 합당을 하게 되면서 3당 합당으로 거대 정당이 만들어져. 그 거대 정당에서 다음 대통령이 당선이 돼.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안 된 거야. 합당을 한 다음에 나타났으니까 그 인물이 바로 김영삼이었고 김영삼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여.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대 대통령 노태우와 전두환이 법정에 서는 것을 본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이 시기에 크나큰 시련이 있었던 것이 IMF, 외환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나친 부채 등등으로 인해서 IMF가 발생하게 되고 통일에 있어서는 별다른 방안이 없었어.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최초로 선거를 통한 여야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돼. 그래서 이때 이제 몇 번째니? 한, 둘, 셋, 넷, 네 번째 만에 대통령이 당선된 김대중이 나오게 되는 거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당시에 선거를 통한 여야 정권 교체 자체가 크나큰 이슈였어.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이 앞에 있었던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고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시기도 하지.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처음으로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마주보고 손을 잡는 이제 우리의 역사적 순간을 목격할 수가 있었던 거야. 자, 여기까지 하면 현대사까지 모두 끝나게 돼. 1시간의 기적 근현대편까지 모두 정리해봅시다. 정근대편에서는 선사시대 쭉 해볼게. 2500년의 역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살펴봤었지. 그 이후에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와 여러 나라들을 살펴봤고 고대 파트에서는 삼국시대, 남북국시대를 살펴봤었어. 그 이후에 고려 중세에서는 지배층에 따라서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기. 조선시대는 체제를 정비했고 그 이후에 사화 발생기, 붕당, 탕평, 세도. 그러다가 오늘 배운 근현대사 파트에서는 세 개로 나눌 수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의 등장부터 일본의 나라를 뺏기기까지 개화기를 통해서 내용을 살펴봤고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그 중간중간의 연결고리들을 생각하면서 파악해보면 돼.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제강점기였고 여기에서는 1910년대에 무단통치, 그리고 그 무단통치에 맞섰던 국내의 비밀결사,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건설. 1920년대는 3.1운동 기점으로 해서 통치 방식이 문화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서 통치 방식이 좀 유화되면서 국내적으로는 민족운동이, 독립운동이 다양해졌고 나라 바깥으로는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무장독립투쟁이 끝까지 진행이 되지. 자,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1930년대 45년까지는 민족 말살통치였고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민족문화 수호운동, 나라 바깥으로는 여전히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와 무장독립투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 그런 다음에 현대사. 현대사는 지향점이 세 가지였지. 자본주의, 민주주의, 통일정책.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이었고 이승만의 경우에는 장기 독재를 했고 이 장기 독재가 4.19로 무너졌어. 그 이후에 장면 총리가 등장을 하는, 윤보선이 대통령이지만 이때는 총리가 전국을 주도했어. 장면 총리가 등장을 하지만 이때 다양한 민주화의 요구들, 이것들에 대해서 불안하게 여겼던 군부가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박정희 정부가 등장하지. 박정희 정부 마찬가지로 유신 체제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꾀했고 이거에 대해서 11.6 사태로 정부가 무너지게 되고 12.12 사태로 신군부가 다시 등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12.12 사태의 계엄령에 반대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어. 이걸 다 장악한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아니지, 전두환 정부가 세워지고 전두환 정부 또한 사람들에게 직선제 모두 투표권을 주지 않고 간선제를 통해서 이제 야매로 대통령이 계속해서 되는 것을 꾀했기 때문에 직선제 요구를 했던 6월 항쟁으로 무너지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지. 이때는 여당이 작고 야당이 컸어. 3당 합당을 통해서 당시 야당이 아니었던 여당 쪽의 김영삼이 계속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선거 정권 교체는 김대중이야. 까지의 흐름까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자, 2시간 동안 2500년을 살펴봤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갠소 강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의 기적, 근현대편을 끝으로 흐름 특강은 끝나고요. 여러분들 긴 시간적인 흐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흐름입니다. 흐름을 잘 잡으시고 우리 내신을 준비하시건 한능검을 준비하시건 대부분은 수능을 준비하시겠지만 모든 시험에서 좋은 성적 있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어요.